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장편소설인데요. 첫 번째 파트를 저번 시간에 읽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두 번째 첫인상 시작해야겠습니다. 대체로 내가 감옥 생활을 시작하던 초창기와 처음의 한 달은 이제 나의 상상력을 새롭게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감옥 생활은 나의 기억 속에서 훨씬 어슴푸레 명멸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기억들은 힘겹고 단조로우며 숨막히는 듯한 하나의 총체적 인상을 내게 남기며 서로 뒤엉켜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유형 생활의 초기에 내가 체험했던 모든 것은 이제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내게 떠오른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활의 첫걸음부터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여기서 내가 아주 감동적이고 비일상적인, 좋게 말해서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을 발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사실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시베리아에 오면서 내 운명에 대해 짐작해 보려고 애썼을 때 나의 상상 속에서 이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전혀 예기치 못했고 아주 놀랄만한 사실의 심연은 내가 거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나를 붙들어 놓기 시작했다. 단지 나중에 내가 꽤 오랫동안 감옥에서 산 후에야 이러한 생존의 모든 예기치 못함과 모든 의외성을 나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런 일에 놀라고 또 놀랄 뿐이었다. 이러한 경악은 오랜 유형 생활 내내 나를 쫓아다녔지만 나는 결코 한 번도 그것과 화해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감옥에 도착했을 때 내가 받은 첫인상은 대체로 아주 부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는 길에 스스로 상상했던 것보다 감옥에서 사는 일이 훨씬 수월할 것처럼 생각되었다는 것이다. 죄수들은 족쇄를 차고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감옥 안을 오가고 있었으며 욕설을 퍼부으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자기 일도 하고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심지어는 술을 마시기도 했으며 밤마다 카드를 하는 죄수들도 있었다. 노동 자체는 사실 강제노동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었는데 아주 오랜 기간이 흐르고 나서야 나는 이 강제 노동의 어려움이 고달픔과 끝없음 때문이 아니라 몽둥이 밑에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바깥 세상에서도 농부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특히 여름이면 가끔 밤에도 일을 한다. 그러나 농부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완전히 아무런 소용도 없는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죄수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이다. 만일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거나 없애버리고 싶어서 가장 참혹한 형벌로 그를 벌하고 싶다면, 그래서 극악한 살인자도 이 벌 때문에 전율하고 미리부터 그를 위협하는 벌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전적으로 쓸모없고 무의미한 성격을 노동에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다. 만일 지금의 강제노동이 유형수들에게 재미없고 지루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강제노동으로는 적합한 일이다. 죄수들은 벽돌을 만들고 땅을 파며 회반죽을 칠하고 집을 짓는데 이 일에는 생각과 목적이 따르기 마련이다. 유형수들은 가끔 이러한 일에 열중을 해서는 빈틈없고 재빠르며 훌륭하게 일을 마치고 싶어한다. 그러나 만일 죄수들에게 강제로, 예를 들어 나무통 하나에서 다른 물통으로 물을 옮겨 담고 다른 통에서 첫 번째 통으로 다시 옮기라고 시킨다든지, 모래를 빻거나 흙더미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쌓게 하고
다시 반대로 하라고 시킨다면 아마도 죄수들은 며칠 뒤에 목을 매달거나 혹은 그런 모욕과 수치와 고통에서 벗어나 죽어버리기 위하여 다시 수천 가지의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한 형벌은 고문과 보복으로 변해버리고 어떤 합리적 목적도 성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무의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고문과 무의미함과 모욕과 수치는 모든 강제노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한 부분이므로 강제노동은 자유로운 어떤 일보다도, 즉 강제라는 것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한겨울인 12월에 감옥에 갔기 때문에 5배나 더 고되다는 여름날의 노동을 아직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리 요새에서는 겨울철에는 관급 공사를 위한 노동이 대체로 적은 편이었다. 죄수들은 이르띠시 강가의 낡은 관용 수송선을 해체하려고 가기도 했고 작업장에서 일하기도 했으며 눈보라에 쓸려온 관청 건물 주변의 눈을 치우기도 했을 뿐 아니라 설화 석고를 잘게 빻아서 태우기도 하는 등의 일을 했다. 겨울은 낮이 짧았기 때문에 작업은 일찍 끝났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특별히 자기의 일이 없다면 거의 할 일이 없는 감옥으로 일찌감치 돌아왔다. 그러나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마도 죄수들 중에 3분의 1에 불과했으리라. 나머지 사람들은 빈둥거리며 쓸데없이 감옥의 옥사를 어슬렁거렸고 욕을 해대다가 자기들끼리 음모와 사건을 꾸미기도 하였으며 만일 어쩌다가 예기치 않게 돈이라도 생기면 술을 마셨다. 밤마다 카드 노름으로 마지막 남은 셔츠까지 읽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은 고독과 공허함과 무력감 때문이었다. 뒷날에 가서야 나는 자유의 박탈과 강제노동 이외에도 유형 생활에는 다른 무엇보다 더욱 힘든 고통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강제적인 공동생활이다. 물론 공동생활은 다른 곳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감옥에는 그 누구도 그들과는 친숙해지고 싶지 않았을 사람들도 들어오게 마련인데 나는 모든 죄수들이 물론 그것이 대부분 무의식적이라고 해도 이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음식도 내게는 꽤 충분하다고 생각되었다. 죄수들은 유럽 근방에 위치한 러시아의 죄수 중대라도 그렇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가보지 못했으므로 그에 관해 판단을 내릴 입장은 되지 못했다. 그러나 많은 죄수들이 사식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쇠고기는 우리 감옥에서 1푼트에 그로시 한 입, 여름에는 3꽃베이가를 주면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식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오로지 고정 수입이 있는 그런 죄수들 뿐이었고 대다수는 급식을 먹고 있었다. 그렇지만 죄수들은 자기들의 음식을 칭찬하면서도 오로지 빵 한 가지에 관해서만은 말을 안 할 수 없었는데, 즉 저울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몫을 공동으로 내준다는 점에 대해서 덕담을 하는 것이었다. 죄수들은 저울을 두려워했으며 저울에 따라 빵을 배급하면 3분의 1은 늘 배가 고팠을 테지만 단체로 받으면 모두에게 넉넉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급식빵에는 어떤 독특한 맛이 배어 있어서 도시 전체에서도 칭찬을 하고 있었다. 감옥에 있는 훌륭한 가마 설비 덕분이었다. 그러나 양배추 수프는 아주 형편없었다. 공용 가마에서 껍질을 벗긴 귀리를 조금 넣고 이 수프를 끓였는데 특히 평일에는 멀겋고 빈약하기 이를 데 없었다. 수프에 수많은 바퀴벌레가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무척이나 놀랐지만 다른 죄수들은 여기에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처음 3일 동안 나는 노역에 나가지 않았는데 여독을 풀게 하기 위해 모든 신참자들은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나는 족쇄를 갈기 위하여 감옥 밖으로 나가야만 했는데 내 족쇄는 정식의 것이 아니라 고리가 달린 죄수들이
작은 소리라고 부르는 겉에 차는 족쇄였다. 노역에 편리하도록 만든 정식 감옥 족쇄는 고리사슬이 아니라 거의 손가락만한 굵기의 철선 4가닥을 서로 3개의 고리로 연결시켜 놓은 것으로 그것들은 바지 밑에 차게 되어 있었다. 혁대는 중간의 고리에 매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거꾸로 그것을 루바시카 서치 위에 직접 입는 허리 혁대에 고정시켜야 했다. 감옥에서의 첫날 아침이 기억난다. 감옥 출입문 옆에 초소에서 아침 점호를 알리는 북소리가 들리자 10여 분 뒤에 당직 하사관이 옥사의 빗장을 벗기기 시작했고 죄수들은 눈을 뜨기 시작했다. 6개의 1푼트밖에 되지 않는 유지양초의 희미한 빛을 받으며 죄수들은 추위에 몸을 떨면서 자기의 널빤지에서 일어났다. 대부분은 입을 다문 채 막 잠에서 깨어난 언짢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품을 하기도 하고 기지개를 켜기도 하면서 낙인 찍힌 이마를 찌푸리는 것이었다. 성호를 긋는 사람도 있었고 벌써부터 다투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말이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신선한 겨울의 공기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옥사 안을 안개로 자욱하게 만들었다. 죄수들은 물통 주변에 몰려들어 차례로 국자를 들어 입에 물을 가득 물고는 조금씩 뱉으면서 자기의 손과 얼굴을 씻었다. 물은 변기 담당 죄수가 어제 준비해 놓은 것이다. 모든 옥사에서는 규정에 따라 옥사에서 심부름을 할 죄수 1명을 죄수조합을 통해 뽑아놓고 있었다. 그는 변기 담당 죄수라 불렀고 노역은 면제되었다. 옥사를 깨끗이 하고 판자 침대를 마름질하고 닦으며 밤에 쓰는 변기통을 들여놓고 내가기도 할 뿐만 아니라 2개의 양동이에 아침에는 세수물로 쓰고 낮에는 마실 수 있게 새 물을 채워놓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하나밖에 없는 국자 때문에 곧 말싸움이 시작되었다. 어딜 끼어드는 거야? 이 황어대가리 같은 놈아. 험상궂고 키가 크며 여의고 거무스름할 뿐만 아니라 면도를 1-2개골 위에 어떤 이상스러운 돌기가 나 있는 죄수 1명이 살찌고 땅딸막한 쾌활하고 혈색 좋은 안색의 죄수를 밀치며 으르렁거렸다. 기다려! 뭐라고 떠드는 거야? 우두커니 기다리고 서 있으려면 여기선 돈을 내야 해. 내 놈이나 꺼져. 비석처럼 서가지고서는 형제들 이놈에게 꼴같은 구석이라고는 한치도 없다네. 꼴같은 구석? 이라는 말은 약간의 효과가 있었다. 많은 죄수들이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감옥에서 자진의 어릿광대 같은 짓을 벌이고 나던 이 쾌활한 뚱뚱보에게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였다. 키가 큰 죄수는 몹시 경멸하는 듯한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살찐 암소 같은 놈. 그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보아하니 감옥의 흰 밀가루 속에서도 저렇게 살이 쪘구나. 사순절까지 새끼 돼지를 12마리나 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드디어 뚱뚱보가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렇다 치고 그럼 너는 무슨 새지?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그는 갑자기 소리를 쳤다. 바로 그런 새다. 어떤 새 말이야? 그런 새. 그런 어떤 새 말이야? 말하자면 그런 새라고. 그게 어떤 거냐고. 서로 상대방을 삼킬 듯이 노려보았다. 뚱뚱보는 대답을 기다리면서 당장이라도 주먹다짐을 할 것처럼 주먹을 불끈 쥐었다. 사실 처음에 나는 금방이라도 주먹다짐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로서는 이 모든 것이 새로웠고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나는 이와 유사한 모든 장면들이 극히 아무런 악이 없는 일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마치 코미디를 하듯 행동하는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코 한 번도 주먹다짐까지 벌어지지는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감옥의 풍습을 묘사하고 있는 특징의 하나였다. 키가 큰 죄수는 말없이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리고 있고 대답이 없으면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질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탱해서 자신이 실제로 새라는 것을, 어떤 새라는 것을 입증하고 보여주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현할 길 없는 경멸의 태도로 자기의 적수에게 눈동자를 비스듬히 내리깐 그는 심한 모욕을 주기 위해 마치 상대방이 작은 벌레라도 된 듯이 어깨너머로 웬일인지 아래에서 위로 그를 훑어보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이렇게 발음했다. 까간, 즉 그는 까간이라는 새라는 것이다. 커다란 폭소가 제수의 재치에 축하를 보냈다. 까간이 아니라 너는 비열한 놈이야. 뚱뚱보는 말끝마다 모욕당했다는 것을 느끼자 극도의 광란에까지 치달아 울부짖었다. 그러나 말싸움이 심각해지자마자 제수들은 지체 없이 그 두 젊은이를 에워쌌다. 뭐라고 떠드는 거야? 그 둘에게 모든 제수들이 소리치기 시작했다. 너희들 말싸움만 하지 말고 한번 붙어봐. 누군가가 구석에서 고함을 쳤다. 이제 그만 말려라. 주먹질하겠다. 이런 대답도 들려왔다. 우리는 민첩하고 싸움을 좋아하는데 일곱이 한 놈을 무서워하겠냐? 둘 다 훌륭한 놈들이야. 한 놈은 빵 1푼트 때문에 감옥에 왔고 다른 놈은 달고 다른 유리 항아리에 환장을 해 안악내의 산유를 먹어버렸다니. 태형도 싸지. 자자자자 됐어. 질서를 잡기 위해 옥사에 거주하고 있던, 그래서 구석의 특별 침대에서 자고 있던 상위 군인이 소리쳤다. 얘들아 물 가지고 와라. 네발리드 페트로비치 씨에게 일어나셨다. 씨에게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발리드 페트로비치 씨께서 일어나셨다. 친애하는 형제 네발리드 페트로비치 씨께 물을. 형제라니. 어째서 내가 네 놈들 형제란 말이냐. 일르브러치도 너희와 함께 마신 적이 없는데 형제라니. 상위 군인의 외투에 소맥자락을 잡아당기며 투덜거렸다. 점호 준비를 했고 새벽이 동트기 시작했다. 지사장에는 빈틈없이 사람들의 무리가 빽빽이 들어찼다. 제수들은 반은 다른 헝겊으로 기운 모자와 반외투를 걸치고서 취사당번 중에 한 명이 그들에게 잘라주는 빵 옆에 몰려들고 있었다. 취사당번은 제수조합에서 선출되었고 매 취사장에 2명씩 배치되었다. 그들은 빵과 고기를 자르는 부엌용 칼도 부엌마다 하나씩 보관하고 있었다. 구석구석마다 식탁 주위에는 모자를 쓰고 반외투를 걸치고 혁대를 맨 채 곧 일터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제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몇몇 사람 앞에는 크바스가 담긴 목재잔이 놓여 있었는데 크바스에 빵을 잘게 부숴놓고 홀짝홀짝 마셔댔다.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들은 참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몇몇은 구석에서 사려 깊고 차분하게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안토니치 노인에게도 빵과 소금을 주게나. 안녕하시오? 젊은 제수 한 명이 깊게 주름이 패고 이가 빠진 제수 옆에 앉으며 이렇게 짓거렸다. 그래, 안녕하시다. 네 놈이 희롱하는 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의 이빨 빠진 잇몸으로 빵을 깨물려고 애쓰면서 그 사람이 대답했다. 안토니치, 나는 정말이지 댁이 죽은 줄 알았지 뭐야. 아니야, 내 놈이 먼저 죽고 나면 나는 그 다음에. 나는 그들 옆에 앉았다. 내 오른쪽에서는 몸가짐이 흐트러지지 않은 두 제수가 상대방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금방 드러나듯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설마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가지는 않았겠지? 한 사람이 말을 꺼냈다. 이봐, 내가 어떻게 해서든 무엇을 훔치지 않았을까? 이제 내가 두렵네. 그래, 맨손으로 나를 만지면 안 되지. 화상을 입히고 말 테니까. 화상을 입힌다고? 저런 유영수 같은 놈을 봤나. 우리에게 이제 이름이라는 것은 없어. 그녀가 내 놈을 우려내도 그래, 인사치레 하나 없을 거다. 이봐, 거기선 내 꽃배기가도 낯을 씻는 듯 사라졌어. 요즘엔 그 여자가 직접 찾아오더라고. 어디 같이 숨을 데가 있어야지. 뼈대로 형리에게 부탁을 시작했지. 그자에겐 도시의 교회에 오매 걸린 솔로몬가라는 유대인 녀석에게서
그놈은 뒤에 목매달았지만 사들인 집이 한 채 있단 말이야. 알고 있어. 그놈은 재작년 여기서 그리식가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비밀 술집에 앉아있던 놈이었어. 알고 있지? 모르는 소리. 이건 다른 비밀 술집 얘기야. 뭐가 다르다는 거야? 내 놈도 잘 알고 있잖아. 그렇다면 내 놈에게 얼마든지 증인들을 데리고 올 수 있어. 데리고 온다고? 내 놈이 어디 있어? 나는 누구를 데려오지? 어쨌든 피곤해서 그런지 계속 틀리네요. 죄송합니다. 누구라니? 나는 내 놈을 때려 죽어도 우쭐대지 않았어. 그런데 아직도 누구라니? 내 놈이 때렸다고. 나를 때릴 만한 놈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때린 놈이 있다면 아마 그때 땅속에 묻었을 거다. 벤제리의 패스트 같은 놈, 시베리아 탄저병에 썩을 놈, 터키 군도에나 내고 주절거려라. 이렇게 욕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저런 또 시작이군. 사방에서 외쳐댔다. 세상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빵 한 조각만 얻어도 저리 기뻐하니 곧 잠잠해진다. 욕하고 독설로 찔러대는 것은 허용된다. 이것은 모든 죄수들에게 마음을 풀게 하는 일의 일부분이었다. 그러나 주먹다짐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오직 특별한 경우에만 싸움을 벌인다. 싸움을 하면 소령에게 보고되고 신문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소령이 직접 나타나기도 한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별로 좋을 리 없었으므로 주먹다짐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수들은 마음을 풀고 말연습을 할 생각으로 저희들끼리 욕을 점점 더 하는 것이다. 심심치 않게 그들은 스스로를 기만하기도 하고 열중하기도 하며 경노하기 시작한다. 생각해보면 서로 무턱대고 달려들어 싸울 것 같은데도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어느 정도 모두들 알고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면 곧 그만두고 만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나를 무척이나 놀라게 만들었다. 지금 나는 여기에 가장 일반적인 유형수들의 대화를 예로 들었을 뿐이다. 어떻게 기분을 풀려고 욕설을 하고 여기서 위안과 말 연습과 통쾌함을 찾을 수 있는지 내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허세라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 욕설의 변증법자들은 존경을 받는다. 단지 배우에게 하듯 그에게 갈채를 보내지만 않을 뿐이다. 이미 전날 밤부터 나는 다른 죄수들이 싸늘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이미 몇몇의 음산한 시선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돈을 가지고 왔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면서 내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다른 죄수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내 내게 알랑거리면서 내 족쇄를 어떻게 차고 다녀야 하는지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물론 그들은 내게서 돈을 받아갔지만 감옥에 내가 가지고 온 몇 가지 속옷과 이미 내게 지급된 관구품들을 감출 수 있도록 자물쇠 달린 상자를 구해다 주었다. 다음날 그 상자를 훔쳐가 술 마시는 데 써버렸지만 말이다. 그래도 그들 중에 한 명은 비록 이와 유사한 모든 경우에 처하더라도 내 물건을 계속해 훔쳐가기는 했지만 뒤에 가서는 내게 충실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마치 무슨 의무라도 되는 것처럼 이런 짓을 했지만 그에게 화를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죄송합니다. 저쪽에 좀 갔다 오느라고요. 그들은 내게 자기 입에 맞는 차를 마셔야 하므로 찻주전자를 마련하는 것이 그리 나쁜 일은 아닐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고 실제로 잠시 동안은 내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다 주기도 했으며 만일 사식을 먹고 싶어 음식물을 사온다면 한 달에 30곱베이가 정도면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요리해 줄 수 있다는 요리사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물론 그들은 내게서 돈을 빌려갔고 그들 중에 대부분은 첫날 하루 동안에도 3번씩이나 돈을 빌리러 오곤 했다. 대개 귀족이었던 사람에게 감옥에서는 호의는커녕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게 마련이다.
자신의 모든 신분상의 권리를 이미 박탈당하고 이제는 다른 죄수들과 완전히 같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죄수들은 결코 한 번도 그들을 자기들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입견 때문이 아니라 아주 솔직히 말해서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죄수들은 우리의 몰락에 대해 약 올리기를 좋아했지만 진심으로는 우리들을 귀족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아니야, 이제는 충분해. 끝장이라고. 옛날에는 모스크바를 마차로 달렸던 뾰트르도 이제는 밧줄을 꼬고 있잖아? 이런 등등의 아첨도 섞어가면서 말이다. 죄수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고통을 고소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특히 처음으로 노역에 나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그들처럼 힘이 없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뿐이었다. 민중의, 특히 이러한 죄수들과 같은 민중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결코 아무것도 없으리라. 감옥에는 귀족 출신이 몇몇 있었다. 첫 번째로 다섯 명 정도의 폴란드인 귀족이 있었는데 언젠가 나는 이들에 관해 별도로 다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죄수들은 폴란드인들을 러시아 귀족 출신 죄수들보다도 훨씬 싫어했는데 폴란드인들은 죄수들에게 웬일인지 아주 우아하고 불쾌할 정도로 예의 바르게 굴다가도 극도로 과묵해져서는 죄수들의 면전에서 그들에 대한 자신들의 혐오감을 결코 감추지 못하곤 했는데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갚아주곤 했던 것이다. 감옥에서 거의 2년이나 보내고 나서야 나는 유형수 몇몇의 호의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대부분은 마침내 나를 사랑하게 되었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다. 러시아 귀족 출신은 나를 제외하고 4명이 이곳에 더 있었다. 한 명은 천박하고 비열한 인간으로 무척이나 타락했으며 스파이집과 밀고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감옥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그와는 모든 교제를 끊어버렸다. 다른 한 명은 내가 이미 이 기록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부친 살해범이었다. 세 번째는 아낌이치였는데 나는 이 아낌이치 같은 기인을 본 적이 없다. 나의 기억 속에 그는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큰 키에 피골이 상접할 만큼 마른 그는 우둔하고 한심할 정도로 무식하면서도 설교는 무척이나 좋아하고 독일 사람처럼 빈틈이 없었다. 유형수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몇몇은 트집을 잘 잡고 까다로우며 다투기 좋아하는 그의 성격 때문에 그와 연관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첫걸음을 내디딜 때부터 그는 죄수들과 흉금을 터놓고 지내며 서로 욕을 해대고 심지어는 주먹질까지도 해댔지만 보기 드물게 정직한 사람이었다. 부당함을 발견하면 비록 자기의 일이 아니더라도 곧바로 참견을 했고 지극히 소박한 사람이어서 예를 들면 그는 죄수들과 욕설을 주고받다가도 그들이 도둑이었다는 것에 대해 이따금 그들을 비난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심각하게 그들을 타이르는 것이었다. 그는 카프카지에서 소위보로 근무했는데 우리와는 첫날부터 친해졌던 까닭에 그날 바로 자기의 일을 나에게 이야기했다. 카프카지의 보병연대에서 사관 후보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랫동안 이고생 저고생 다 하다가 마침내 장교로 인간하여 어느 한 요새의 지휘관으로 파견되었다. 화평하게 지내던 근방의 어느 공후가 그의 요새에 불을 지르고 밤에 기습을 해왔지만 그것은 실패로 그치고 말았다. 이것이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아낌이치는 꾀를 부려 간계를 품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아는 기색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 사건은 전투에 가담하고 있는 다른 자들의 소행으로 전가되었지만 한 달쯤 뒤 아낌이치는 그 공우를 우호의 표시로 초대하였다.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그자가 도착했다. 아낌이치는 자기 부대를 정렬시킨 다음 공개적으로 공우의 재상을 폭로하고 비난했으며
요새에 불을 지르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짓인가를 그에게 납득시켰다. 거기서 그는 먼저 화평할 것을 서약한 공우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적힌 훈령을 그에게 읽어준 다음 결론으로 그를 총살하였고, 이에 관해서는 아주 상세한 내용을 적어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였다. 이 모든 일 때문에 그는 재판을 받았고 총살형을 선고받았지만 감형되어 시베리아의 제2부류 강제노동 요새에 12년형을 받고 오게 된 것이다. 그는 자기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도 공우를 총살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으며, 또한 화평을 서약한 공우들은 마땅히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내게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마치 자기의 죄를 결코 하나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 생각을 좀 해보시오. 이놈이 내 요새에 불을 질렀는데 대체 이런 짓에 대해 나는 그놈에게 어떤 인사를 해야 한단 말이오. 나의 반박에 대답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제수들은 아키미치의 우둔함을 비웃으면서도 그의 빈틈없음과 교묘함에는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키미치가 하지 못하는 손일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목수이자 제화공, 구두직공이었고 칠장이이자 도금공이었으며 자물쇠공이었는데 그는 이 모든 것을 감옥에서 익혔다. 그는 모든 것을 독학으로 익혔는데 한 번만 보면 만들어내었다. 그는 또한 여러 가지 상자와 바구니, 제등과 어린이들의 장난감도 만들어 그것들을 도시에 내다 팔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푼돈이 쌓이게 되면 그는 곧바로 그것을 여벌의 속옷과 부드러운 베개를 구하는 데 이용하기도 하고 볼품 있는 괴짝을 들여놓는 데 쓰기도 했다. 그는 나와 같은 옥사의 기거를 했으므로 내 유형 생활의 초기에 여러 가지로 많이 나를 도와주었다. 감옥에서 나와 노역을 나갈 때면 초소 앞에서 죄수들을 두 줄로 정렬시켰다. 죄수들의 맨 앞과 맨 뒤에는 무장 소총을 든 호송병이 정렬을 했다. 공병 장교와 기사와 몇몇의 하급 공병 기술자들과 감독관이 나타났다. 기사는 죄수들의 수를 세어 그들을 조별로 필요한 작업장으로 내보냈다. 다른 죄수들과 함께 나는 공병 작업장으로 나갔다. 이곳은 갖가지 장비들이 쌓여있는 커다란 마당에 위치한 낮은 석조 건물이었다. 이곳에는 대장간, 자물쇠 공장, 칠공장 등이 있었고 아키미치는 이곳에 와서 칠공장에서 일하며 올리브유를 끓이기도 하고 도래를 섞기도 하고 탁자와 가구들에 호두나무색을 바르기도 했다. 다시 불에 달고 두드리는 것을 기다리며 나는 아키미치와 감옥에서 내가 받은 첫인상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귀족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는 지적했다. 특히 정치범을 싫어하고 그들을 괴롭히기를 좋아하지요. 당연합니다. 첫 번째, 귀족과 민중은 전혀 닮은 데가 없는 별개의 사람이니까 말이죠. 둘째, 그들은 이전에는 모두가 농노이거나 아니면 병사 신분이었죠.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될지는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죠. 당신에게 한 가지 말해둘 점은 여기서는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죄수 중대는 더 힘들다더군요. 바로 이곳에도 거기서 온 죄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온 듯이 우리 감옥에 대해 칭찬을 하지는 않더군요. 고통은 노역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곳에서는 제1급 등급이라도 제1등급이라도 간수는 전부가 군인이 아니어서 최소한 이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룬다고 하더군요. 거기에서는 죄수가 자기의 작은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해요. 나도 그곳에 가보진 못했고 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머리를 빡빡 깎지도 않고 죄수복도 입지 않는답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그들이 여기서 죄수복을 입은 모습에 머리를 밀고 있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하면 질서도 잡히고 눈에도 잘 띄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직 이것이 그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별의별 어중이 떠중이가 다 있는 겁니다.
강제로 동원된 소년병 출신이 있는가 하면 체르키스인도 있고요. 셋째는 분리파교도 출신, 넷째는 가족과 사랑하는 자식을 고향에 남겨둔 정교회의 농부, 다섯째는 유대인, 여섯째는 집시, 일곱째는 누군지 출신이 불분명하고 이 모든 죄수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함께 살아야 하고 서로서로 동의해서 같은 찻잔으로 마시고 한 침상에서 같이 잠을 자야 하니 이게 웬 자유란 말입니까? 남은 빵 조각도 몰래 먹어야만 하고 푼돈도 모두 장화 속에 감추어야 하니 그게 있는 것의 전부니 감옥은 감옥이야. 그러니 멍청한 생각만이 머리를 지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특별히 우리의 소령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을 뿐이다. 아키미치는 비밀 없이 다 말해 주었다. 그때 내가 받은 인상이 결코 유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2년이나 그의 감독하에 살아야 할 운명에 놓여 있었다. 아키미치가 그에 관해 내게 들려준 모든 것은 전적으로 틀리지 않은 것이었고 차이가 있다면 이야기를 들으면 단순히 받은 인상보다 실제 인상이 항상 더 강렬하다는 점이었다. 이 소령은 무서운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거에 거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진 사령관이었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도 그는 난폭하고 악한 사람일 뿐 그 이상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죄수들을 마치 자기의 천적처럼 바라보았는데 바로 이 점이 그의 첫 번째 주요한 실수였다. 실제로 그는 몇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긴 했으나 그 모든 좋은 점들도 그에게는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방자하고 간악한 그는 간혹 밤중이면 갑자기 감옥에 들이닥쳐서 만일 죄수가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있거나 반드시 고개를 위로 하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아침에 그를 처벌하는 것이었다. 내가 명령한 것처럼 오른쪽으로 기대서 자란 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감옥에서는 모두들 그를 마치 역병처럼 증오하고 두려워했다. 그의 얼굴은 푸른색을 띤 적자색이었고 악해 보였다. 그렇지만 그의 정작 빼치카라는 시중드는 쫄병의 소나기 속에 완전히 빠져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푸들종인 뜨레조르카라는 자기의 개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 뜨레조르카가 병이 났을 때에는 슬픔에 거의 미쳐버릴 지경에 이르는 것이었다. 그는 마치 자기 아들이나 되는 것처럼 그 개 앞에서 흐느끼더라는 것이다. 어느 수의사를 쫓아버릴 때는 자기 버릇대로 그와 싸움이라도 벌일 것 같았는데 빼치카에게서 감옥에서 독학으로 공부한 수의사 제수 한 명이 아주 잘 고친다는 말을 듣고선 곧바로 그를 불러들였다. 고쳐. 돈은 후하게 줄 테니 뜨레조르카를 고쳐주게. 그는 이렇게 제수에게 고함을 쳐댔다. 이 사람은 시베리아 출신 농부 출신으로 교활하고 영리했으며 실제로 아주 유능한 수의사였지만 실제로는 한낱 농부일 뿐이었다. 내가 뜨레조르카를 보니까 그는 자기가 소령을 방문한 뒤로도 한참이나 지나서 이 일이 거의 잊혀져 갈 무렵에 가서야 제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개는 하얀 거품을 입에 물고 소파에 누워있더군. 염증이 있어서 피를 뽑아준다면 개는 나을 것 같았고 정말 신에게 맹세코 그렇게 말했다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만일 고치지 못하고 개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사령관님, 저를 너무 늦게 부르셨습니다. 어제나 그저께 정도면 개를 치료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으로선 고쳐볼 방도가 없군요. 라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뜨레조르카는 죽어버리고 말았다. 제수들은 얼마나 소령을 죽여버리고 싶어하는지를 내게 상세히 이야기해주곤 했다. 감옥에 한 제수가 있었다. 그는 여기서 벌써 몇 해를 보냈고 온화한 행동거지가 두드러지는 사람이었다. 또한 거의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사람들은 그를 일종의
유로지비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물론 읽고 쓸 줄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성서를 밤이나 낮이나 줄곧 읽고 있었다. 모두들 잠이 들었을 때도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교회용 밀랍 양초를 밝힌 후 빼치카에 올라가 아침 무렵까지 책을 읽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하루는 그가 하사관에게로 가서 노역을 나가기가 싫다고 밝혔다. 소령에게 보고를 하자 소령은 분노가 끌어올라 몸소 달려왔고 이 죄수는 소령에게 미리 자신이 준비한 벽돌을 던졌으나 빗나가고 말았다. 그는 붙잡혀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다. 이 모든 일이 아주 신속히 진행되었다. 그는 3일 후 병원에서 죽고 말았는데 죽으면서 말했다. 어느 누구에게도 악의는 없으며 오직 고난을 받고 싶을 뿐이었다고. 그러나 그는 어떤 분리파 교도의 종파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 감옥에서는 그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추억하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족쇄를 바꿔달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작업장으로 흰빵을 파는 여자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아주 어린 소녀들도 있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어린 소녀들은 주로 흰빵을 팔러 다녔다. 어머니가 빵을 굽고 그들은 팔러 다니는 것이다. 나이가 차더라도 그들은 팔러 다니지만 이미 빵은 없다. 대부분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이다.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닌 것이다. 빵은 이 꽃배가였으며 거의 모든 죄수들이 그것을 사주었다. 백발은 이미 성성하지만 혈색이 불그스레 좋은 어느 목공 죄수 한 명이 빵을 파는 여자들과 시시덕거리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있다. 그들이 도착하기 바로 전에 그는 목에 붉은 직물로 짠 수건을 두르는 것이었다. 뚱뚱하고 마마 자국이 얼굴에 있는 한 아낙네가 그의 작업대에 자기의 쟁반을 내려놓았다. 그들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었다. 어제는 왜 거기에 오지 않았어? 재수가 잘난 체 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왔어요. 하지만 당신들 미치가라고들 부르던데요. 당신을요. 꾀가 좋은 아낙네가 대답했다. 우리를 요구하면 우리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가 있지요. 하지만 그저께 당신은 나한테 왔잖아요. 누구누구와 와 있었지? 마리아 시가도 있었고 하브로 시가도 오고 채꾼다도 오고 두부그릇 쇼바야도 왔어요. 그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나는 아낌이 제게 물어보았다. 과연 그럴 수 있는 일이요? 이따금씩 그렇지. 순진하게 눈을 내리깔면서 그는 대답을 했다. 왜냐하면 그는 아주 순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극히 드물고 아주 어려웠다. 그래서 대개는 강제된 삶 속의 자연스러운 욕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보다는 마시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여자를 얻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때와 장소를 잘 골라야 하고 흥정을 하고 만날 약속을 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어려운 것은 외진 곳을 찾아야 하는데 게다가 훨씬 더 어려운 일은 호성병까지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충 판단을 해보아도 대개는 돈을 밑바닥까지 다 써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나는 가끔 연애하는 장면의 증인이 되기도 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느 여름날 우리들은 셋이서 이르티시 강변의 어떤 헛간에서 가마형 화덕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호성병들은 선량한 사람들이었다. 마침내 죄수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던 2명의 프롬프터가 나타났다. 왜 그렇게 오래 있었지? 아마 지베르코프한테 가 있었겠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한 죄수가 그들을 만나자 말했다. 내가 오래 있었다고요? 내가 거기 앉아있던 것까지도 까치가 있는 것보다 까치가 훨씬 더 오래 말뚝이에 있었을 거예요. 처녀 한 명이 즐겁다는 듯이 대답했다. 이 처녀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여자였다. 그녀가 바로 채꾼다였다. 그녀와 같이 드부그르 쇼바야가 왔다. 이 여자도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여자였다. 너희들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구나. 이 호색하니
드부그로 쇼바야에게로 향하면서 말을 계속했다. 조금 여인 것 아니냐? 그럴지도 모르죠. 전에는 뚱뚱했는데 지금은 마치 바늘이라도 삼킨 것 같더니. 모든 게 병사들 때문이겠지? 아니에요. 나쁜 놈들이 당신에게 우리에 대해 부풀려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갈비뼈 한 대쯤 없이 다녀도 병사들을 사랑할 수는 있다고요. 병사들은 버려두고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는 돈도 있으니까 말이야. 이러한 광경을 완성하려면 호성병의 감시 아래 머리를 밀고 족쇄를 찬 채 줄무늬 수의를 입고 있는 한 호색한을 상상해보면 된다. 나는 감옥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낌이치와 작별을 한 채 호성병을 대동하고 옥사로 향했다. 죄수들은 이미 모여 있었다. 작업장에서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들은 과제를 맡아 일을 하는 죄수들이었다. 죄수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을 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그들에게 과제를 주는 것이다. 이따금 과제가 너무 많기도 했지만 그들은 점심 식사 북이 울릴 때까지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2배는 빨리 일을 끝마치는 것이었다. 과제를 마치고 나면 죄수들은 별 제지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붙들지 않았다. 점심은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먼저 오는 사람부터였다. 물론 치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야채 수프를 맛보았지만 입맛에 익지 않은 탓인지 먹을 수가 없어서 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식탁의 끝에 앉아 있었다. 내 옆에는 나와 같은 귀족 출신의 동료가 있었다. 죄수들이 들락거렸다. 그러나 아직 전부 모이지 않았으므로 거의 텅 비어 있었다. 5명 정도 되는 무리가 아주 큰 식탁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취사당번이 그들에게 야채 수프를 2차잔 정도 부어주었고 생선구이가 담긴 큰 접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들은 무언가를 축하하는 듯 하더니 사식을 먹기 시작했다. 전체적으로 좀 힘이 많이 빠져서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돋보기를 써서 그런지 눈도 많이 피곤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 쪽을 계속 곁눈질했다. 한 폴란드인이 들어와 우리 옆에 앉았다. 나는 집에 없었지만 다 알고 있다고. 키가 큰 죄수 한 명이 치사장에 들어오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던지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그는 50살쯤 되었을까 싶은 근육질의 여인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약삭 발음이 명랑함과 교차되고 있었다. 특히 그의 두툼하고 축 처진 아랫입술이 눈에 띄었다. 그 입술이 그의 얼굴을 왠지 모르게 아주 우습게 만들고 있었다. 자, 밤새들 안녕하신가? 왜 인사를 하지 않나? 같은 꾸르크스크 사람에게 사식을 먹고 있던 사람들 옆에 앉으며 그가 말했다. 빵과 소금을 손님을 환영해야지. 우리는 꾸르스크 사람이 아닐세. 아, 땀포프였던가? 땀포프도 아니야. 우리들에게서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저기 부자 농군에게나 가보시지. 형제 여러분, 오늘 내 뱃속은 삼색 오랑캐꽃이 되어 있다네. 그런데 그 부자 농군은 어디에 살지? 부자 농부 가진한테나 가봐. 가진. 그 사람에게나 가보라고. 가진은 오늘 즐기고 있다니까 마시기 시작했어. 바구니를 몽탕 털어 마실 거라고. 1루블짜리 은하를 20개나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이 말했다. 은하 편이 되는 게 유리할걸. 손님을 이렇게 접대하긴가? 그렇다면 배급 스프나 훌쩍 마셔야겠는걸? 그래, 저리 가서 차나 좀 달라고 그래봐. 나리들이 마시고 계시니까. 무슨 날이야? 여기에 귀족은 없어. 지금은 모두 우리 같은 사람들 뿐이라고. 구석에 앉아있던 죄수 한 명이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까지 그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 차를 실컷 마시고는 싶지만 달라고 하기는 무안한걸. 나도 자존심이 있지. 입술이 두툼한 죄수는 우리를 선량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원하신다면 드리지요. 죄수를 부르며 내가 말했다. 드릴까요? 원하냐고요? 어떻게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식탁 쪽으로 다가섰다. 차! 집에서는 집신이나 신고 야채 스프나 홀짝거리던 주제에 여기 와서 차 맛을 알게 되더니 나리들의 음식까지 침을 흘리는군.
음울한 표정의 제수가 말을 했다. 정말로 여기서는 아무도 차를 마시지 않았나요? 그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는 내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자, 흰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흰빵도 좀 알아주셔야지요. 젊은 제수 한 명이 빵 한 뭉치를 들여와 감옥을 돌아다니며 팔을 팔고 있었다. 빵을 만드는 여자가 그에게 10개에 한 개씩 값을 깎아주었으므로 그는 이 빵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었다. 흰빵이요, 흰빵. 지사장으로 들어오며 그가 외쳤다. 뜨거운 모스크바, 제 흰빵이요. 나도 먹고는 싶지만 돈이 없어요. 자, 여러분, 빵이 딱 하나 남았어요. 누구 어머니 오신 분 없나요? 모성애에 대한 이러한 호소가 모든 사람들을 웃겼고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그에게서 빵을 사갔다. 그런데 이봐, 그가 말했다. 가진 녀석은 오늘도 끝장을 볼 모양이야. 언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몰라. 아마 8눈이 올지도 몰라. 숨겨주지. 그런데 완전히 취해 있나? 완전히. 사나워지고 성가시기 굴독은. 그럼 주먹 다짐이 벌어질 텐데. 저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내가 옆에 나란히 앉아있던 폴란드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가진이라는 제수입니다. 여기서 술을 팔고 있는 사람이지요. 돈을 조금만 벌면 곧 그것을 술을 마시느라 다 써버리지요. 그는 난폭하고 사납습니다. 평상시는 온순한데 술만 마셨다 하면 모든 게 드러나죠. 사람들에게 칼을 가지고 덤비기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진정시킵니다. 어떻게 진정시킨다는 거죠? 그에게 한 10명쯤의 죄수가 다 덮쳐서 그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무자비하게 때리는 거죠. 말하자면 반쯤 죽을 정도로 때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를 침상 위에 올려놓고 반외투로 가려놓죠. 그러다가 그를 죽이는 게 아닙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죽을지 모르지만 그는 아닙니다. 그는 아주 건장한 사람이고 감옥 안에 그 누구보다도 힘이 셀 정도로 단단한 골격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이면 그는 완전히 멀쩡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대답해 주십시오. 나는 계속해 폴란드인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보다시피 그들도 사식을 먹고 있고 나도 차를 마실 뿐인데 그들은 마치 이 차를 부러워하듯 바라보니 이게 무슨 의미죠? 그것은 차 때문이 아닙니다. 폴란드인이 대답했다. 당신이 그들과 닮지 않았다는 것과 귀족이라는 것 때문에 당신에게 적의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여러 사람이 당신에게 시비를 걸고 싶어 해요. 그들은 당신을 경멸하고 모욕하고 싶어 안달이지요.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좋지 않은 일을 여기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정말로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관계 속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힘이 들지요. 여기에 익숙해지려면 많은 일에 냉정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주 자주 여기서 사식을 먹으면서도 그리고 몇몇은 늘상 차를 마시면서도 당신이 차를 마시거나 사식을 먹는다면 당신은 아직도 몇 차례나 더 욕설과 좋지 않은 일에 부딪혀야 할 것입니다. 자기들은 되지만 당신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고 나서 그는 일어나 식탁에서 물러났다. 몇 분 후에 그의 말은 적중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챕터 첫인상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